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국의 실전 경매를 맡고 있는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개의 강좌를 시청하셨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게 나아가는 5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전략입니다. 경매라는 것은 법 집행 하에 강제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협상에 의해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조금 더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좀 더 많이 남기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강에서는요, 조금 더 많은 내용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찬찬히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부동산에서는 서로 상호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여서 신뢰를 바탕으로 선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있다라면은 내고 또 잔금이 있다라면은 일자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매라는 것은 또는 공매라는 것은 강제 집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요인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해야 될 일도 많이 좀 남아 있고요. 또 가격도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죠. 아무래도 경쟁이다 보니까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써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격이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적당한 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매수 방법론이 있는지, 또 어떠한 물건들을 어떻게 사면은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략 그 면적과 가격대를 맞춰서 이렇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무수히 많은 선택권이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크기도 워낙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정도 또 다양하죠. 지금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입찰할 수도 없고요. 기다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감 회차가 몇 번 진행됐으면 그 법원에 직접 가셔서 입찰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분석에 쓰신다면은 뜻깊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뭐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경매라는 것은 일반 부동산답지 않게 협상할 일은 없고 명도나 인도에 신경을 또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기존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협상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그 직전의 소유자와의 어떤 협상,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소유자가 그대로 살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잘 내보내고 실제로 낙찰받은 분이 그것을 잘 쓸 것인가, 이런 일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라면은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 얘기죠. 그리고 경매라는 것은 어떤 전략으로 삼기에 아주 좋은 그 요소 중에 하나죠. 특히 가격이 낮아지니까, 저감되니까 또 이런 경매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또 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가격은 저감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가격만치 떨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낙찰에 더 가까워지실 거고요.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더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분석을 잘 해내셨다라면 그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다양한 말씀드렸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남아있는 과정들 조금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분석을 하셨다라면은 이런 후발 절차들은 다 예견하셨던 부분들이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하셨으면은 당황스러운 일은 만나지 않으시는데, 분석이 소홀했거나 너무 느슨했던 경우에는 문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았던 불측의 손해라 그럴까요? 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개중에는 또 많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로 인해서 떼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매를 안이한 마음 못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나가셨다면은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나중에 낙찰받아서 잘 사용 수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부분이 사실은 그 사안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다 보니까 막 복잡한 것 같고 이렇죠. 근데 하나 분리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복잡지는 않습니다. 5강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깡통 유리 멘탈 투자. 사실은 멘탈이 강하다라면은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고 쉬운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멘탈이 좀 약하다. 마음 먹기가 약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음을 잘 안 잡수시고 분석도 소홀히 하시고 이랬을 때는 그 나중에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심지어 금전적인 손해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흔히 얘기하는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은 처음부터 성실하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다 밝혀내고 난 다음에 차라는 순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만 다 몰린다는 거죠. 그런 데일수록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에 관한 또 그런 토지에 관한 투기 억제책들이 겹겹이 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출도 안 나오거니와 토지거래면 토지거래 허가, 주택이면 주택거래 허가 이런 제도가 첩첩이 묶여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요자가 몰려와야 나도 좋은 가격을 부르고 적정하게 만족스러운 매도를 할 텐데 수요자가 안 오니까 또 올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많으면은 팔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상을 전환은 하는 예를 들면은 틈새 시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 부동산에서도 갭 투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매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금 또 임차권 또 관련돼서 어떻게 내보내야 될 건지 또 상대방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5강이 되겠고요. 또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보증금이 걱정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그런 것들을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경매에 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물건을 낙찰받는다라면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주인과 2년이면은 2년 살려고 하는 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는 그 이후에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랬을 때 이 임차인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실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로 목적을 삼고 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뭐 조건이나 월세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에 관해서는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고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주택에 각 방에 칸을 나눠 가지고 여러 세대가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협상을 해야 되고요. 각각의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임차인 찾기도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임대차 관련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적인 문제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도 뒤져야 되고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발하지 않는 접근을 취해야 되고요. 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심플한 물건을 하면 되죠. 괜히 그 복잡한데 가격이 그냥 몇 차 낮아졌다고 거기 입찰하고 응찰하고 낙찰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법 건축물, 뭐 흔히 이 경매 감정평가로 놓고 보면요. 제시 외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지도 않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그런 가건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없고 건축물 대장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 건축물이죠.
그래서 그 본 건축물의 주변에 있거나 연달아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과거 소유자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모두 다 소유권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겨준다. 넘겨주는 건 좋은데 불법 건축물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태료가 고지되고 또 이것을 원상 회복하라 그러고 지자체에서는 매 분기마다 매년 9월쯤에 총달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좋게 볼 거냐?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위반 건축물이 법에서 양성화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까지 했던 걸 살펴보면은 1981년도, 그리고 2000년도, 2005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죠, 주로. 그런데 등재되지 않았던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합법화를 해주기 때문에 일시에 양성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제시외 건물 이렇게 나와 있고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도 찍혀 있지만 이것이 양성화되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요 공지가 뜨게 되면은 좋은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양성화 작업만 거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 조건을 좀 살펴보면은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제곱미터와 평방미터는 같은 의미입니다. 단위가 같은 의미인데 부르기 나름이죠.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고요.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50%가 넘어가야 양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강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어떠한 전략으로 이 경매 물건을 바라봐 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유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